자, 안녕하세요. 여기 19페이지부터 이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그냥 후다닥 그냥 할게요. 자, 중앙 정치 조직의 정비인데요. 이 중앙 정치 조직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우리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도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재상들이 있는 그런 기구를 의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이제 관할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런 그 보고를 받는 기관 바로 육조죠. 실제로 정책들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3사가 있는데요.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뭐냐면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관리들의 이 사헌부는 우리 검찰 같은 거예요. 관리들을 비리 감찰해서 이제 이 잘못을 이제 밝혀내는 거고요. 사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아니 뭐 못하면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언론기관이고요. 이 정책 자문하는 홍문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왕에게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권고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관들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론기관이라고 불러요. 대간. 우리 고려시대 때 대간이다라고 하는 거 배웠었죠.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 기구를 볼 텐데요. 우리 왕권 강화 기구, 우리 교과서를 확인하시면 왕권 강화 기구 이 색깔이 같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승정원, 그리고 의금부가 있습니다. 승정원은 이제 왕 비서 기구예요. 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라고 했었죠. 무조건적으로 왕을 이제 모시고 따르는 그런 기구고요. 의금부는 이게 이 특별 사법 기구입니다. 왕실 직속 사법 기구여서요. 이 대역죄인을 처벌하는 등 국왕이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권위를 행사하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성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의 행정과 치안까지도 담당하는 마치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같은 거고 이 치안까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사 편찬과 보관은 춘추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의 차이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지방행정제도인데요. 자, 지방행정제도 고려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고려라는 나라는 오도 양계였었죠. 자, 그런 거 같이 좀 기억을 해 봐야 돼요.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었다면은 양계 같은 경우는 군사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도에는 각 이제 지역에는 이제 지방관이 막 파견되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 지방관들을 관리 감독할 누군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각 도에 이 지방관들을 관리 감독할 그런 이 관리를 파견하게 됐었는데요. 그게 바로 안찰사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이 됐었습니다. 자, 이 조선은 전국이 이제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8도로 이루어진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자, 이 고려시대 때 안찰사가 있었다면 조선시대 때는 관찰사가 있게 됩니다. 그 아래 부모 군현이라고 해서요. 행정구역 말단이 바로 이 고려시대랑 똑같이 현입니다. 자,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다라는 거예요. 이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이 모든 군현에 파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죠.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뭐라고 했었다? 주현이라고 불렀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고 불렀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운영은 바로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바로 이 팔도에는요, 이 관찰사가 이 관리 감독하는 모든 곳에 뭐가 파견됐다고요? 지방관이 파견됐다고 했죠. 이 지방관 파견된 수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 수령은 왕의 분신이에요. 사법행정 군사권을 장악해가지고요. 그 지역에 거의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수령이 이 모든 곳곳에 다 파견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 속현 같은 데서는 이 향리라는 존재가 수령 대리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향리라는 사람이 수령 대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은 향리는 아예 수령 밑으로
향리예요. 향리는 수령 밑으로 들어가서 수령 보좌하고 행정 신무를 담당하는 아예 이제 전체적인 직급이 확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일원적 통치 체제가 강화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향리가 있었을 이 향리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고 향리가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기관에서는 향리가 호장 또는 부호장 이렇게 이제 그런 독자적인 그 지방 행정의 명칭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체제가 이제 넘어서 일원적인 그런 체제로 운영됐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군사 제도와 교통 통신 제도가 있는데요. 군역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양인 계병제입니다. 양인이라면 그러니까 양천제에서 양인이라면 모두가 군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현역 복무가 원칙인데요. 자, 그 모두가 다 군대를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게 2인 1조, 3인 1조, 4인 1조 이 정도로 이제 그 조에 따라서 이제 조로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A, B, C라고 3인 1조로 칩시다. A가 4달 동안 군대를 가 있는다면 B와 C가 바로 이 4달 군대에 가 있는 동안의 비용을 다 부담해 주는 거고, 자, 나머지 B가 이제 얘가 4달 마치고 오면은 B가 이제 4달 동안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A와 C가 비용을 B에게 대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군대에 들어가는 이 4개월 동안 들어가는 애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을 대주는 애들을 바로 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어요. 중앙군, 고려시대 때는 2군 6위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뭐예요? 9서당이었었죠? 기억나죠? 자, 이 중앙군 같은 경우는 5위라고 불러서 수도를 지키는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을 지키는 애들은 육군, 수군 이렇게 편성이 되고요. 영진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방어 체제로 운영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잡색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예비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양천 혼성군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교통통신 제도를 보겠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국경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거 바로 봉수제라는 거예요. 자, 이 봉화, 그러니까 이 뭐 아궁이 같은 건데 여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여기 굴뚝에서 막 이렇게 연기가 나겠죠. 그러면은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먼 거리에 산 꼭대기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가 연기가 폈네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겁니다. 서울까지 이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요. 자, 그리고 역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역참제라는 것은 말이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제 닿을 수 있는 이 거리마다 역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대기시켜 놓는 그런 집을 지어 놓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편지를 갖다가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가지고 여기서 또 말이 지치기 전에 여기 역참에 도착해서 또 대기하고 있는 말을 타고 쭉 이렇게 가서 빠르게 이제 통신을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물자까지도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역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세운반이라고 있는데요. 자, 조세운반, 조운제죠. 조운제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세금 같은 경우에도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게 물건은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조운은 바로 배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날랐었다라는 거, 이 세금을 날랐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관리등용제도는 과거와 음서와 천거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와 음서는 들어봤죠? 우리 고려시대 때도 과거라는 제도가 있고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천거라는 것은 추천에 의해서 등용 뽑는 이제 이 관리를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인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특징을 보자면 고려시대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고려시대에는 바로 과거가 그렇게 막 바로 과거를 합격했다고 해서 관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었었어요. 바로 뭐냐면 집안을 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과거가 바로 이제 이 중시됐었다라는 겁니다. 곧 실력이 중시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과거가 중시되다 보니까 이 실력 아닌 백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음서는 이제 어떻게 혜택이 줄어들게 되냐면 고려시대 때는 5품 이상의 관료 자식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까지도 이제 혜택을 받는 거였었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2품 이상 혜택 대상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친가에서만 이제 백을 이제 음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또 어떤 혜택까지 있냐면 고려시대 때는 승진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제한이 없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승진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고위 관료로 올라가려면은 조선시대 때는 과거를 봐야 돼요.
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응식 과목은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로 양반이 응시한다라는 건데 바로 뭐냐면 모두가 다 과거를 이 문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양반이 이제 이 주 응시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평민들도 볼 수는 있지만은 이 그만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속과라는 것은요 지방에서 한 100명 뭐 이렇게 400명씩 뽑는 그런 시험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합격한 사람들을 생원 진사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대과 이 생원 진사과 를 합격한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그냥 바로 대과를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 체제랑 이제 엮이게 되면서요, 생원 진사과 이 속과를 합격한 사람들인 성균관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균관에서 뭐 300일 이상 밥을 먹게 되면요, 이 대과라는 이 문과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과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볼 수 있고요. 총 33명을 뽑게 됩니다. 정말 조금 뽑죠. 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양반, 평민, 향리 자제들도 응시 가능한데 당연히 시험 난이도가 이 문과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 또한 3년에 1회 그리고 오히려 더 조금 이제 뽑아요. 28명인가 27명인가 뽑는데 자,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더 어려운 시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만과라고도 불렀었던 그런 만과라고도 불렀었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평민들이 과거를 이게 양반이 될 수 있는 쉬운 좋은 루트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잡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인들이 응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직이죠.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가업으로 이제 이어서 받아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고려에 비해 달라진 점을 보자면은 뭐 과거가 좀 더 능력 중시의 시험이 됐다라는 것과 무과를 이제 정식 제도화했다라는 거 정도랑 또 뭐가 있냐면 음서 혜택이 줄었다 뭐 이런 정도 있겠죠. 뭐 여기 한두 개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몇 가지 더 쓸 수 있지만 그냥 특히나 뭐가 있을까요? 패스. 자, 그리고 이 교육기관을 보겠습니다. 이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어요. 고려 말부터 이제 이 우리 대학교 같은 거를 성균관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자, 성균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사부학당이라는 중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중등교육기관, 중고등학교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립교육기관은 서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림들이 만들었었던 지방교육과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고요. 서당이라고 하는 초등교육기관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볼 텐데요. 자, 명과의 관계 여기 4대 교린이죠. 큰 나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과 사귄다라는 그런 정책인데 명나라가 바로 큰 나라죠. 그러니까 4대 외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떤 왕 때 태종 때 바로 이 조공 책봉 체제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태조가 아니라 왜 태종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공 책봉 체제인데요. 조공은 뭔가 바치는 체제죠. 자, 이 뭔가 우리 명나라한테 이거 바치면 명나라가 아이고 너는 우리 명나라 제국의 안에 들어있는 조선 왕으로 너는 책봉해 주마라고 하면서 이제 이 조선 왕이라는 지위를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왠지 되게 굴욕적인 우리는 속국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명나라는요 그냥 이거는 관념상으로 그 명나라 영역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이 조공 무역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하게 되면은 이 명나라는 회사품 또는 이 회사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답례품으로 우리에게 그 이상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제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어떤 것들을 혜택을 얻게 되냐면 이 선진 문물 명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명나라 바운더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명나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왕권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 지위까지도 이제 확보를 하는 이런 현실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의 한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진과의 관계를 보겠는데요. 자, 이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 정책이에요. 뭐 이웃과 뭐 사귄다라는 건데요. 자, 이
회유와 관경, 이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이제 같이 이제 취하게 된다라는 건데 제한적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한 번씩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먹을 거 없어서죠. 그러니까 우리 너네 거, 너네도 그리고 남는 걸 내놔라. 그리고 우리랑 교역하자라고 하는 무역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뭔가 더 손해를 보는 거지만 얘들을 좀 달래주는 회유책으로서 해주는 거고요. 자, 귀하인을 우대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 초반에는 이런 여진애들을 많이 우리 편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강경책을 보자면 우리가 사군을 개척하고 육진을 개척합니다. 누구? 킹 세종 때요. 자, 세종 때 압록강, 두만강에 이제 최윤덕, 김종서 장군을 파견해서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 같은 경우도 교린 정책이에요. 당근과 채찍이죠. 자, 초반에 이 대마도를 정벌해 버리는데요. 이 킹 세종 때 정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대마도는 바로 왜구의 소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왜구의 소굴을 소탕한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 왜구라는 게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죠. 그러니까 너네 우리 이렇게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랑 교역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네들한테도 이제 항구를 열어주게 됩니다. 삼포를 개항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계해약조라는 걸 맺어가지고요. 이 교역의 양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랑도 교역을 하게 됐었냐면은 류큐 왕국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오키나와지만 여기는 엄연히 독립국가였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우리한테 막 조공을 하던 그런 이 왕국이었었는데요. 얘네들은 우리가 바로 우리랑 많은 교역을 하면서 뭐 이 불상 이런 것들도 건네받고요. 그 다음 부채 이런 것들도 건네받고요. 뭐 이게 유교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건네받았었던 그런 애들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하고도 교류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